네, 그러면 교수 학습 방법 기술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교수 학습 방법은 그게 지금은 기술은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은 할 수 있을지 예,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기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이게 언어 기능에 대한 볼진, 언어 기능을 교수하는데 필요한 절차, 교환하고 교체 준비, 교수 방법에 대한 평가와 비교 연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 포함을 해야 한다면 이게 등급별, 영역별 교수 학습 지도안의 표준 모형이에요. 영역변이라는 것은 뭐 듣기, 말하기, 쓰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이거 영역변이거든요. 그리고 등급별은 뭐 초급, 초급의 지도안 그리고 뭐 중급, 고급과 이런 지도안을 만들어서 표준 모형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교사이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제공을 해주면 그거보다는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학습자 지도한 데는 고려해야 하는 요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학습자 아니면 중국 학습자, 중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치면 이 집단의 특징이 무엇일지, 학습자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사항 무엇일지 미리를 알려주면 교사가 가르친 데는 또 그것은 그것도 약간 유념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는 뭐 교사용 지도서, 교사 평가, 교사 발화, 바람직한 교수법의 조건 등등 포함은 해야 한다고 민형식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사실에 여러분 뭐 지금은 널리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한국어 교재들이 많이 출발은 되고 지금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사실에 교사용 지도서가 없어요. 그리고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지도안이 없거든요. 그냥 한 기관 안으로 그 기관 내부에서 자기 교사의 설명서라든지 교사용 지도서 같은 거는 만들어서 내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뭐 초보 교사를 위해서 그런 교사용 지도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사실은 처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도 지도안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교재만 갖추고 교사 재량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알아서 가르치라고 그런 것만 해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는 교사 수업한 데는 발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교사 발화라는 것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자의 모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한국어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초급 학습자이나 아니면 초급 정도 학습자이면 교사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제한되지는 않고 하고 싶은 내용을 다 말해버리면 학습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발화도 명확하고 간결하고 좀 필요한 것만 발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사 발화라든지 바람직한 교수법 조건 같은 것도 좀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까지는 아직 그런 거는 제시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이론적 측면에서 교수 학습 방법의 유형을 같이 알아볼까요? 이 내용은 여러분도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들어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모르면 제가 하나하나씩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제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보충 자료가 찾아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내용은 한국어 교사로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여러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하는 단계 중에서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 내용하고 교수 방법이 가장 중요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한국어 실제로 가르친데도 가장 필요한 것은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어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 어, 청화식 교수법 아니면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라고 해요. 청각 구두식 교수법,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전신 반응 교수법, 침묵식 교수법, 자연 교수법, 그리고 암식 교수법은 우리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법 번역식 교수법입니다. 네,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말 그대로 학습자의 모국어로 번역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가 먼저 외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문법 규칙은 설명은 해주는 거예요. 문법 규칙은 설명은 해주고 그리고 그 문법 규칙은 한국어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 뭐 베트남어, 중국어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세한 문법 설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업에는 자세한 문법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약간 구조 연습가 있어요. 구조 연습, 그 문법에 대한 연습이죠. 그 다음에는 모국어로 번역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 문장이든 예시이든 규칙이든 다 모국어로 번역은 해준 다음에 학습자가 그것은 어휘 암기하거나 문법 규칙은 암기를 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하고 학습자는 이른 암기하는데 좀 역점은 두다, 조점은 두고 그래서 이렇게 교사의 설명을 듣고 문법 규칙은 분석하고 문장과 글은 모국어 또는 목표어로 번역하는 활동이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서 읽기와 쓰기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듣기하고 말하기는 좀 소홀해지거나 집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 구조, 언어 문법은 한국어 문법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문법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은 학습자가 있어요. 이런 능력이 필요한 학습자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집중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학습자가 듣고 말하기 기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때는 한 2차 세기, 2차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한 50년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말은 못해요. 한국어 지식, 그 언어 지식이나 언어 구조 지식은 충분히 갖췄으나 말은 못하는 벙어리 알아요, 여러분? 벙어리는 그 언어 장애인이에요. 말은 못하는 벙어리 외국어 교사 학습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는데 모르겠지만 선생님 시대에서는 영어는 항상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외국인은 만나면 한마디도 못하고 의사소통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차 그 전쟁 일어났을 때는 좀 급하잖아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싸웠을 때는 통역사가 필요하는데 근데 문법식 교수법은 계속 외국어를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수업은 가르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시작해서 새로운 탄생하는 교수법이 바로 청화식 교수법이에요. 이 교수법은 다른 말로 청각 구두식 그 교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귀로 하는 듣기와 입으로 하는 말하기는 기반으로 모방, 반복, 암기를 통하여 구두 표현 중심의 문형을 익히도록 하는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서 빨리 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사 중심으로 녹음 테이프나 시각자료, 어학 실습실에 이용해서 수업은 진행을 하고 학습자는 대화, 연습, 반복 훈련, 문형 암기 등은 과업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대화문은 제시해요. 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먼저는 거기는 대화물은 제시, 그리고 당연히 이 대화물은 제시를 통해서 대화문 안으로 학습은 하려고 한 어휘과 문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대화문은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 대화문에서 뭐 대치, 변형, 그리고 확대, 응답 연습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뭐에 가다, 뭐뭐에 가요 라는 것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사는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뭐 학생한테 물어봐요. 어디에 가요?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이 뭐 식당에 가요. 두 번째 학생이 학교에 가요. 세 번째 학생이 도서관에 가요. 그래서 거기 에 빈칸에서 들어가야 하는 어휘는 대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대치를 하고 교사가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응답 연습은 반복적으로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바로 뭐뭐에 가요 라는 문형은 바로 암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기타를 칠 수 있어요. 농구를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뭐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한국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계속 을 수 있어요 하고 어휘과 함께 대치하고 연습하는 것은 반복해서 암기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하고 말하기 기능이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데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렇다면 문법이 귀납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 상황, 학습자는 대화 상황에서 언어 사용 연습은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모든 교수법을 완벽하는 교수법이 없죠. 좀 제한이 좀 약간 약점 같은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학습자가 너무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그런 상황에서도 다양하게는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완을 해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또 탄생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교수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은 길러서 실제 언어를 이해를 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은 과업에 근거한 언어 자료이나 주제 중심의 교재를 이용을 하고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활동, 정보 공유, 의미 협상,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전 의사소통 활동은 그러면 수업은 그게 보통은 전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적 활동을 먼저 한 다음에 유사 의사소통 활동은 진행하고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 활동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 규칙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에서 선생님이 주어지는 상황, 이 규칙이 일어나는 상황은 먼저는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 보여드릴까요? 구조적 어디지? 여기인가? 이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찾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잠시만. 여기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구조적 활동은 먼저 볼게요. 뭐 구조적 활동 같은 거에는 먼저 그 규칙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학습자가 이거는 바꿔서 말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또 요즘 건강합니다. 요즘 건강해 보입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좀 반복해서 이 규칙은 학습자는 말로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 후에는 그 유사 의사소통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유사 의사소통에는 완전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통제되는 상황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체로 할 수 있는 거죠. 대체 연습도 아마 구조적 활동에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구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반복 연습이나 아니면 대체 연습 같은 경우에는 다 구조적 활동이거든요. 네, 여기는 구조적 활동이에요. 규칙을 알기 위해서 한국어 문법의 규칙을 아니면 그 규칙을 알기 위해서 빈칸이 뭐 대체 활동이라든지 반복 활동으로 구조적 활동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 언제 차가 많이 밀립니까? 뭐뭐의 차가 많이 밀립니다. 학습자 1은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추석 귀성길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주말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과 같은 것은 이렇게 대체로 연습할 수 있어요. 요즘 무슨 과일이 잘 팔립니까? 요즘 사과가 잘 팔립니다. 요즘 바나나가 잘 팔립니다. 요즘 배가 잘 팔립니다. 이것은 구조적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는 조금 그 유사한 의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학습자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빈칸에 두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학습자는 실촌에 가려면 뭐뭐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가 뭐뭐에서 내려서 호선으로 갈아타면 길을 묻기, 긴 묻기에 같은 그런 상황에서 빈칸은 제시를 해주고 학습자가 이해하는 바탕으로 이 빈칸은 채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구조적 활동, 유사 의사소통 활동한 다음에 이제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은 조금 더 넘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기능적 의사소통 지금은 을 것이다의 문법 표지를 그 익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한 문장에서 일부는 조건은 제시를 한 후 남은 문장은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학습자가 이 문법은 이해를 해야 그 뒤에는 좀 완성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운전면허를 따게 되었는데 뭐뭐 한 것이다. 내가 운전면허를 따면 내가 차를 사게 되었으면 내가 차를 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좀 유사 의사소통 활동 그리고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은 이거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은 아예 그 학습자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활동은 요구를 하되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창의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것은 할 수 있냐면 만일 내가 10억 원이 있다면 만약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조건에서 무엇을 한 건지 다양한 어휘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아니면 써보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구조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규칙이 익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반복 연습이라든지 모모에 가요, 모모에 차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복하고 대체 연습을 먼저 구조적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사 의사소통 활동은 좀 뭐 문장은 완전하는 문장이 아니고 일부만 제시하고 남은 것은 빈칸은 채우도록 한다.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에 내가 만약에 차가 사게 된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 같은 경우에는 조건은 좀 제시를 해줘요. 저는 만약에 로또를 당첨을 하게 된다면 1억에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한 것일까요? 과 같은 실제로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치를 공부를 하잖아요. 위치. 그러면 위치는 처음에는 그 그림을 보여줘요. 뭐 그림에서 여기는 박스가 있고 공이 있어요. 예. 예, 여기 박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은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은 박스 밖에 있어요. 공은 박스 오른쪽에 있어요. 공은 박스 옆에 있어요. 공은 박스 위에 있어요. 공은 박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구조적 활동은 제시를 한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그림만 보여주고 학습자는 이 그림은 묘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 위치하고 박스 위치는 학습자는 묘사를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그거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후에는 이제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에 들어간다면 그 학습자가 정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보차 활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A라는 학습자하고 B라는 학습자가 있거든요. 근데 A는 가지고 있는 정보는 B가 없는 정보이고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A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그 박스가 있어요. 그죠? 박스가 있는데 얘는 그리고 공 위치는 알고 있어요. 근데 B는 박스가만 있는 거예요. 공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B는 A한테는 물어봐야 돼요. 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A는 말해요. 공은 박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B는 그 정보는 듣고 공은 위치는 그림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보차 활동이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B는 공 박스에는 뭐가 박스 외에는 두 번째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두 번째 박스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A도 B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노란색 박스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B는 알려주는 거예요. 뭐 노란색 박스는 검정색 박스는 왼쪽에 있습니다. 와 같은 정보는 알려주는 거예요. A도 B가 알려주는 대로 여기에서 그림이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정보차 활동은 다 하고 나서 지금은 학습자 실제로 길 찾기 활동이나 아니면 뭐 자기 방의 문거리 위치는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라는 것은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고요. 다음에 전신 반응 교수법은 교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교사가 명령은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떤 문법을 많이 하냐면 으세요라는 문법은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왼손은 드세요. 일어나세요. 눈은 감으세요. 눈은 뜨세요와 같은
이런 명령은 제시를 하고 학습자는 그거 듣고 따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반응 교수법은 학습자가 몸으로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익힌 수도 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습 교사의 새로운 명령과 학습자가 수행, 교사의 간단하는 지물이나 학습자의 몸집 역할은 교대. 그래서 학습자가 명령하고 교사가 수행. 이렇게 하면 어휘가 문장에 대해서 익히와 쓰기를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언제 사용할 수 있냐면 저는 옛날에 그 노동자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오는 노동자 시험이거든요. 그 시험에서 보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필요하는 도구 이름이 꼭 기억해서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앞에서 여러 가지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그럼 면접관이 그 도구 이름을 말해요. 그러면 학습자가 그 도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뭐 드릴은 가져오세요. 아니면 뭐 그죠? 아무튼 거기에서 그 도구 이름에 맞게 가져가야 한다. 아니면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것은 지키는 걸 시켜서 그 수험생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우리가 침묵식 교수법과 자연식 교수법에 대해서 남은 시간에서 함께 그리고 다음 암묵식 교수법도 하나 남았네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서 세 가지 교수법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